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제 15회차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을 매 회차 진행을 맡고 있는 조슈아 파트너스의 민재욱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은 새해 첫날은 아니죠. 첫 주차에 이렇게 또 포럼을 하는데 많은 분들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최를 해서 시작이 됐고요. 현재까지 총 15회차, 오늘로서 15회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슈아 파트너스와 필로소피아 벤처스가 같이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6월 달에는 저희가 AI 분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기후테크, 디스플레이, 로봇, 다양한 분야 소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마지막에는 항공우주 분야까지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긴 시간을 저희 참석하신 분들이 다 같이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저희 또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기술도 소개해 주셔가지고 포럼이 잘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포럼은 지금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참석하신 분들이나 지금 또 유튜브로도 보시는 분들께서 놓쳤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저희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을 계속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저희 포럼은 이렇게 기술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참석하시는 저희 투자자분들 그리고 창업지원 관련된 기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기업분들이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거를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끝나면 기술 소개와 기업 소개 그리고 이어서 토크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편안하게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다과랑 함께 네트워킹을 하는데 그 전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간단하게나마 서로 저희 아이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면 저희 제일 앞쪽에 계신 저희 분부터 돌아가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디스피어 대표 임지석입니다. 지금 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재직 중에 있고요. 저희는 고품질 오가노이드를 생산하고 그리고 스크리닝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의 곽봉섭입니다. 오늘 저는 일부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프로디지 인베스트먼트 아는지 심사역이고요. 바이오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한벤처투자 정일영 팀장이고요. 저도 바이오 헬스케어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덕 벤처 파트너스 정재갑입니다. 저도 역시 바이오 심사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르케 인베스트먼트 오현정입니다. 저도 바이오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심사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게님 테라피틱스에서 사업개발 담당하는 이종원 부장입니다. 저희는 NK세포 치료 개발을 하고 있는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벤처 기업이고요. NK세포 외에도 저희가 이제 선천 면역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차세대 항암제를 현재 개발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퓨리메디의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혈액 대사 물질을 이용해서 다중암을 액체 생검 기술로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자겸입니다. 저도 같은 회사에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스테란 인베스트먼트 박성현 이사입니다. 저도 스타트업이랑 기타 벤처 기업들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매 회차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오늘따라 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오 전공자는 아니긴 하지만 저희 집에 가족력이 좀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까지 전부 다 암 수술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또 췌장암으로 돌아가셔서 저희가 이 바이오 1회차 때
그 췌장암 관련된 또 기술을 또 소개를 받아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아직은 또 뭐 시장 상황 때문에 또 잠시 주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또 다시 한번 또 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어서 그 저희 첫 번째 기술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그 소실적에 저는 이제 그 특허를 전공해서 기술 평가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 동국대학교에서 교직원이 있으면서 특허를 평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을 뵀었다면 좀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또 교수님을 다시 뵈니까 과거에 또 다니던 학교 생각도 나고 또 기분이 또 남달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드릴 기술은 그 저희 최근 다양한 치료제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오가노이드랑 관련된 난치암 치료제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오가노이드는 그 장기를 뜻한다는 오간이라는 단어하고요. 유사암을 뜻하는 오이드가 합쳐져 있는 그런 단어를 통해 가지고 기관을 닮은 유기체를 의미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저희 그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다 전공자시긴 하시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로 한 100여 분 이상이 항상 듣고 계시는데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드려야 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효과적인 암 치료를 위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저희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 의공학교실에 곽봉석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관련된 기술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왼쪽에 T자 부분에 서 계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의 곽봉섭입니다. 네,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 좀 긴장이 되네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 기계공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부터 박사까지, 그다음에 포닥까지도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심지어는 요 바로 옆이죠.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또 한 6년 정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계공학 쪽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또 바이오 쪽에 갔는데 또 바이오 전공자분들께서 앉아 계셔서 더욱더 부담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기계과에서 바이올로지를 하면 어떤 것들을 하는가 해서 제가 조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흥미롭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암 정복을 위한 오가노이드와 오가노너 칩 기술이고요. 저는 주로 이제 오가노이드나 오가노너 칩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요거 그 많이 보시던 화면인데요. 그 NIH에서 저희가 이제 그 개인 맞춤형 의학 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저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약들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거를 뽑아내는 게 있고 또는 본인에게 맞는 약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주로 이제 프리시즌 메디슨이라는 단어, 정밀의학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 쓰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이 프리시즌 메디슨을 주로 연구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오가노이드 또는 오가노너 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프리시즌 메디슨을 할 때 왜 오가노이드나 오가노너 칩을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당위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FDA에서 허가를 받은 항암제는 2023년 작년 8월 기준으로 676종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그래서 600종이 넘는 항암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보통 받으면 4번에서 8번 정도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 1차, 2차 사이에서 한 2, 3주 정도 간격을 두고 이제 맞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항암제들 중에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숫자의 항암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환자에게 적합한 항암제가 어떤 것이냐를 사전에 우리가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데요. 스크리닝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피노타입 베이스드로 표현형 기반으로 하는 페이션트 드라이브드 제노그래프트라고 하는 요거, 그러니까 환자의 암을 뜯어내서 쥐나 이런 동물에다 심은 다음에 발현시켜서 그 동물을 사용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지노타입 베이스드는 뭐 NGS 같은 지인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뮤테이션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마 지금 병원에서는 이 NGS 방식이 널리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노타입 방식인 페이션트 드라이브드 제노그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간이 한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금액도 굉장히 비싸고요. 저희가 이거 임상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항암 치료 전에 그분에게 적합한 항암제를 우리가 스크리닝 하는데 2주 정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부정적이십니다.
2주 정도도 기다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서 크게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노타입 베이스로 해서 NGS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뮤테이션도 자주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멜펑션한 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제가 있냐라고 하면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런 피노타입하고 지노타입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최적의 항암제를 우리가 찾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컬리도 이게 좀 이슈가 있죠. 여러분들 그 1년에 한 500만 마리 정도 동물을 희생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많이 일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500만 마리 중에서 한 50% 정도는 고통 등급 2등급, 가장 높은 등급의 고통으로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의 윤리적인 이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발생하는 이 약물 이상 반응에 대한 것들도 임상시험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한계들과 윤리적인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오가노이드 또는 오가노노 칩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동물대체 시험법 같은 것들이 지금 뭐 시행의 목전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요즘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그다음에 또는 스페로이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세포를 어떻게 3차원으로 기르느냐. 근데 키운 다음에 정상 장기를 주로 스템셀로 기반으로 해서 만들면 오가노이드. 그다음에 이 메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덩어리들을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스페로이드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암종이 되겠죠. 그래서 암종, 정상 장기종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차원을 왜 해야 되느냐? 보통 아마도 그 바이올로지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약물 테스트라든 뭐라든 이 2D, 그러니까 셀 키운 다음에 거기에다 약물을 치시고 블라팅을 하시고 진 하시고 많이 하시죠. 근데 이 2D는 실제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물리적인 현상들이나 또는 세포 간의 인터랙션들을 정밀하게 모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2D 상태에 있는 세포에다 우리가 항암제를 치면 그대로 항암제가 다 전달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약물을 넣었을 때 타겟으로 전달이 되는 확률은 뭐 아시겠지만 실제로 5%가 안 되겠죠. 전체 도주량에. 그러니까 결국은 약물에 대한 효과를 과도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오가노이드 같은 것들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어떤 세포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투과가 안 되는 그런 한계들이 있죠. 그래서 약물에 대한 반응을 이 2D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오가노너칩 같은 것들은 이 오가노이드와 혈관 또는 다른 장기들 간의 인터랙션까지 우리가 모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비보에 가까워질 테고 이런 하나의 단일 장기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장기 간의 인터랙션까지 볼 수 있는 멀티 오간 오너칩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인비보와 가까워지는 기술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타겟으로 하는 건 주로 신약 개발 쪽에서는 여기입니다. 리드 컴파운드를 셀렉션하거나 또는 전임상 단계를 이 2차원의 세포가 아니고 오가노이드나 또는 오가노너 칩으로 대체하는 그런 기술들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원으로 우리가 이 세포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많이 쓰던 것들이 사실은 이 행잉 드랍 또는 이제 이 마이크로 캐비티라고 하는 밑에 둥글게 파여져 있는 그 스트럭처에다가 세포를 넣어서 뭉치게 하는 방법 또는 울트라로 어데이시브라고 세포가 붙지 못하게 처리되어 있는 표면에다가 그냥 뿌려가지고 인접한 세포들끼리 뭉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여기 드랍넷 베이스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라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원리를 이용해서 물은 이제 세포가 서스펜션 되어 있는 세포 배양액이겠죠. 그걸 기름막으로 둘러싸서 그 안에서 3차원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식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사실 행잉 드랍 같은 게 가장 널리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행잉 드랍을 사용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실험자가 파이펫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서 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신에 뭐 서큘레러티나 유니포머티 같은 것들은 높은 편이지만 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이 마이크로 캐비티라고 하는 요런 그 홈 파여져 있는 요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홈이 있어서 중간에 모여서 3차원을 형성하지만 붙을 수 있는 서피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니포머티나 서큘레러티 측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울트라로 어데이시브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쌉니다. 그냥 세포를 뿌리면 되니까요. 문제는 사이즈에 대한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지만 유니포머티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크죠. 그다음에 드랍넷 요거는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뭐 저희 기술이니까 우수하다고 일단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뭐 간단하게 USB 크기 정도 되는 요 칩을 만들어서 여기 어커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셀 서스펜디드 미디어를 넣고요. 그다음에 오일 페이지에다가는 이제 오일 용액을 넣어서 여기 드랍넷 정션에서 만나서 요 세포 배양액을 감싸게 됩니다. 아마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저희가 셀을 서스펜디드 되어 있는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인캡슐레이션 되어 있는 요 드랍넷들이 쭉 나오고요. 실제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초당 한 15개에서 많게는 뭐 50Hz 이상까지 저희가 뽑아내는 이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되어 있는 셀들은 붙을 수 있는 서피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배양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 안에서 인접한 세포들끼리 뭉치면서 컴팩션이 일어나고 하나의 동그란 형태의 3차원 종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유니포머티가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여기에 보이시는 여기 뽀얗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한 0.1mm에서 0.2mm 정도 되는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이고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 건 적게는 3,000개부터 많게는 10,000개 이상까지 한 3, 4일 정도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이렇게 드랍넷 베이스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종양 덩어리를 만들고 이게 체내의 종양과 유사한지에 대한 인스펙션을 하고 거기에다 약물을 테스트하는 이런 것들을 하거나 또는 본 오가노이드 같은 것들은 이거는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오스테오블라스트를 오스테오사이트로 디퍼런시에이션 시키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밀도를 높이게 되면 그 디퍼런시에이션을 엑셀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원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2차원으로 이제 분산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오스테오사이트를 대량으로 디퍼런시에이션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고요.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저 중간엽 줄기세포입니다. 메센카이멀 스템셀이고 환자 거에서 뽑아온 거고요. 저거는 저희가 유도 분할 시켜서 부갑상선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오가노이드로 만들거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암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호모제니어스한 캔서셀만 가지고 스페로이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이시는 것처럼 캔서 오시에이티드 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것들을 섞어서 복합체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그 인게니움에서 많이 하시는 그 면역세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캔서셀하고 CD4 포지티브 헬퍼 T셀입니다. 그거 두 개를 저희가 드랍넷 안에서 넣게 되면 캔서셀만 따로 뭉치고요. 왜냐하면 T셀 같은 경우에는 부유성 세포이기 때문에 다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나중에 CD8 포지티브 셀을 넣어서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다가 면역관문 억제제를 테스트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를 우리가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또는 여러 가지 세포 종류의 3차원 오가노이드들, 스페로이드들을 만든 다음에 밑에 저희가 MEMS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간단한 시스템에다가 종양을 넣게 되면 종양과 미세 환경이 있는 이런 형태의 오가노 칩을 만든다거나 본을 만든다거나 아마 오늘은 여기 본 매트릭스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분비 기관인 이런 것들을 모사한다거나 또는 뭐 항암 약물에 대한 부작용으로 입안에 천공이 생기는 모델들 이후에 온드 힐링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연구실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드랍넷 가지고 만들게 되면 유니포머티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저희가 목표한 타겟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다이아미터 안에 한 85% 정도 안에 들어오는 그 정도 유니포머티로 저희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튜머 스페로이드라고 하는 거 3차원으로 만든 거 여기에다 우리가 항암 약물을 쳐서 항암 약물에 대한 효과 바이아빌리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로는 리미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세포를 드랍넷 안에서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 캐드히어린 때문에 인접한 세포들끼리 컴팩션이 일어나면서 사이즈가 쭉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지면서. 근데 이 사이즈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프로리퍼레이션이 도미넌트해지는 구간을 지나면서부터는 사이즈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컴팩션이 도미넌트한 앞 구간에다가 항암제를 치게 되면 이 항암제에 의해서 리미션이 일어난 건지 또는 자연적인 컴팩션 때문에 사이즈가 줄어든 건지에 대한 바이아스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전에 제거를 하기 위해서 뭐 400마이크로보다 큰 거, 400마이크로보다 작은 거를 나눠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사이즈가 400 마이크로보다 작은 거는 한 3일 정도까지는 컴팩션이 도미넌트하게 일어나다가 3일부터는 프로리퍼레이션이 도미넌트하게 바뀌고요. 사이즈가 400 마이크로보다 큰 거는 한 4일 정도의 프리로 배양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왜 400 마이크로 잡았냐면 그 다음에 바이아스로 작용하는 다른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바이아스는 뭐냐면 이 스페로이드 모델이 점점 커지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여기 프로리퍼레이션 존은 뉴트리언트들이 굉장히 활발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활발하게 프로리퍼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포가 너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 가스들이 또 나오지도 못하고 뉴트리언트들이 공급도 못 되는 그런 구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세포가 아무런 프로리퍼레이션을 하지 않는 정지 상태 구간이 생기고요. 더 깊숙이는 네크로시스라고 세포가 죽어버리는 코어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크로시스 코어가 네크로틱 코어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여기에다 항암제를 쳤을 때 바이아빌리티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바이아빌리티가 항암제 때문인지 또는 네크로틱 코어 때문인지도 바이아스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크로틱 코어가 생기지 않으면서 컴팩션이 완벽하게 일어난 포인트에 우리가 항암제를 넣어서 분석을 해야 약물에 대한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저희는 아까 전에 그 드랍넷에서 들어가는 세포 개수 대비 파이널 만들어지는 스페로이드의 다이아미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350 마이크로 정도가 되는 파이널 다이아미터의 스페로이드는 저희가 나중에 트립신 가지고 싱글 셀라이징을 해보면 예상하기로는 4,500개 이상의 셀들이 뭉쳐져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셀들의 개수를 세보면 3,000개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있는 하이폭식 코어에 그만큼의 셀들이 죽어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저희가 찾아보면 한 320 마이크로 전후에서 하이폭식 코어가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400 마이크로보다 작기 때문에 3일의 배양 기간과 300 마이크로 정도 크기의 사이즈의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정밀하게 우리가 항암제를 분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가노이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분주를 한 다음에 물론 여기 있는 그림은 제가 짜집기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멀티웰에다 저렇게 하나씩 넣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그러면 바이아빌리티 또는 몰폴로지 상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몰폴로지 분석은 왜 하냐면 메타스태틱 캔서 셀일수록 싱글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게 결국은 이제 CTC처럼 혈관을 또 떠돌 텐데요. 그러면 하나의 스페로이드를 형성하기보다는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치지 않는 형태의 세포들은 전이성이 굉장히 강한 세포라고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뭉치는 세포들은 솔리드 투머를 형성하는 유방암 같은 경우는 트리플 포지티브 셀들이 대부분 저쪽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약물에 의해서 리미션을 분석할 수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같은 농도의 같은 종류의 항암제를 노멀 올가노이드에다가 테스트를 하게 되면 사이드 이펙트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여기 이제 그 보통 1세대 항암제들이 그 프롤리퍼레이션이 빠른 메타볼리즘이 빠른 그 세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케라티노사이트 같은 요 셀에다가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데미지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간 오너칩으로 조금 넘어갈 텐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페로이드, 오가노이드 그 자체 몸 안에 있는 그 조직은 우리가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종양과 종양 주변에 있는 마이크로 환경들은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의 경우에도 종양 세포도 있을 테고요, 혈관 내피 세포들도 있을 테고, 카프 같은 그 파이브로블라스트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방 세포 이런 것들도 있고, 이뮨셀들 또는 ECM 이런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죠. 거기다가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종양은 굉장히 패킹 덴시티가 높은 아주 단단한 세포의 덩어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조직보다도 세포의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도 종양 주변에 굉장히 고도로 분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3mg/ml를 노멀한 조직의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의 농도로 잡는데 보통 종양 주변은 6에서 많게는 24mg까지 그렇게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 사이를 흐르는 간질액의 흐름이나 간질액의 압력 같은 것들도 약물이 전달되거나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혈관의 이런 벨로시티라든지 압력, 그다음에 혈관 내피세포의 간격, 림프관 이런 것들이 전부 약물이 타겟으로 전달되는 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오가노이드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인비보만큼의 정밀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간 오너칩을 개발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간 오너칩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3차원 종양이 있고요. 주변은 ECM, 그러니까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 환경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인텍트하게 혈관을 형성을 시킨 다음에 요거를 온칩상에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튜머에서 셀이 떨어져 나와서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인트라베지에이션, 그러니까 CTC를 생성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 CTC가 다시 빈 곳으로 들어가서 세컨더리 튜머를 만드는 메타스테이시스를 우리가 볼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종양이 있는데 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약물을 전달해서 그 약물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칩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뭐 익숙하실 텐데 현재까지 커머셜라이징 되어 있는 오간 오너 칩 회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를 추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 에뮬레이트죠. 아마도 유일한 상장사 같은데 지금 마켓캡이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됩니다. 요즘에 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여튼 뭐 그 정도 규모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 오간 오너 칩을 자동화하거나 멀티 어레이화하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큐레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서울대 전누리 교수님이 하시는 회사고요. 요거도 이제 멀티플렉스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미메타스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멀티 어레이를 만들고 자동화를 시키고 분석하는 그런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치는 뭐 116 밀리언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맵스젠이라고 아마 조지아텍의 김용태 교수님 하시는 그 회사고요. 에스티메이션 밸류에이션은 아마 300억 정도 되는 마찬가지로 멀티플렉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렇게 가냐면 여러분들 요 보이시는 요게 칩 안에 저희가 여기 스페로이드 모델을 넣어서 요 ECM 환경에 둘러싸인 형태입니다. 둘러싸인 형태고 이렇게 안에서 키우면서 나중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블러드 베슬 모노레이어를 만들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항암제를 흘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항암제들이 들어와서 이 트랜스 엔도테리얼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캔서 쪽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유방암 스페로이드를 막 ECM 상태에서 박아놓고 여기 빈 채널에다가 혈관 내피세포를 키운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콜라겐 스트럭처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타이트하게 예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있는 스페로이드가 끊임없이 엔지오제네틱 팩터를 보내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혈관 내피세포들이 이 ECM을 밀어넣게 되겠죠. 근데 콜라겐은 미케니컬리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컬처링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스큘러셀, 튜머셀, 파이브로블라스트 잘 아시다시피 컬처 미디어의 조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헤테로제닉한 셀들을 키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ECM 환경 또는 여기에다가 스페로이드를 넣고 그 다음에 혈관을 깔고 하는 것들은 시리즈로 스텝 바이 스텝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만드는 데만 3일에서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한 스텝이라도 실패하면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세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컬처 미디어 컨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콜라겐 같은 이런 미케니컬리 약한 ECM들은 무너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리젤이나 또는 피브린 같이 이런 물리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한 녀석을 쓰거나 또는 어드이전을 높이기 위해서 폴리도파민 같은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하고 밑에 있는 혈관하고 인텍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엑스트라 스페이서 같은 것들을 넣어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겨져 있는 마이크로칩을 중간을 그냥 칼로 잘랐습니다. 칼로 자르게 되면 당연히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이런 윈도우들이 생기겠죠. 이걸 왜 잘랐냐면 두 개를 코컬처하는 게 힘들고 그러면 한쪽에는 튜머를 만들고 한쪽은 베스를 만들고 기계과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접합을 시켜보자 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 한쪽에다가 이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는 어떻게 만드냐면 기 만들어져 있는 스페로이드를 액체 상태의 ECM하고 섞어서 안쪽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온도를 올려서 폴리머라이징을 시켜주면 간단하게 이런 형태의 스페로이드 모델이 있고 ECM들이 막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물론 뭐 저희는 처음부터 장점을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하지만 만들고 난 다음에 장점을 좀 찾아봤더니 이 칩은 사실은 이 사이드에 오픈되어 있는 윈도우가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윈도우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기를 글라스 튜브를 찔러가지고 샘플을 리트라이빙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거 그 오가노너 칩 하면서 바이올로지스트 분들하고 그 다음에 뭐 의학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가장 많은 요구를 받았던 게 리액션 끝난 샘플 좀 추출해서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유니바디로 되어 있는 칩들은 칼로 자르는 순간 어디로 소실되어 있는지 또는 데미지를 받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오픈되어 있는 여기 윈도우 통해서 이렇게 글라스 캐필러리 튜브 넣어가지고 어스피레이션 한 다음에 그러면 과연 이게 온 칩상하고 오프 칩상에서 데미지가 있느냐 분석을 했더니 뭐 크기나 또는 뭐 바이어빌리티 상에서는 큰 차이는 없더라라고 하는 결과인데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다운스트림 어널리시스 진이든 블라팅이든 아마 퍼더 어널리시스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생기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는 우리가 혈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혈관은 여기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위에다가 아주 얇게 ECM을 한번 코팅을 합니다. 코팅이라고 하지만 그냥 붓으로 한번 이렇게 쓱 바른 겁니다. 바르고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시키면 이렇게 띤 레이어가 형성이 될 테고 그 안에다가 혈관 내피세포를 넣어서 키우게 되면 혈관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띤 레이어가 미케니컬리 스트렝스 하냐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다가 혈액의 흐름 또는 거기에다가 항암제를 넣을 때 이 띤 레이어가 버티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띤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양쪽에다가 프레셔를 가해 봤더니 충분한 압력까지 버티더라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러면 실제로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혈관 루멘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의 장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우리가 장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칩은 무슨 장점이 있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혈관의 루멘 구조를 이미징을 하거나 분석을 해야 되면 뭘 해야 되냐면 depth wise analysis를 해야죠. 그러면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 뭐 많이들 가지고 계시다고 하지만 저는 없습니다. 굉장히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이 없으면 여기에 있는 이 뎁스 와이즈의 혈관 내벽을 우리가 이미징하거나 어널리시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칩은 90도 뒤집으면 되죠. 그럼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혈관 내피세포의 핵, CD31, V캐디어린 같은 이 혈관 내피의 바이오 마커들입니다. 이 이미지는 그냥 가지고 계신 현미경으로 그냥 찍은 사진입니다. 뎁스 와이즈로 분석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를 서로 만든 다음에 미케니컬리 접합을 하면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3D 프린터로 이런 플라스틱 지글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만든 혈관 내피가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해야 되겠죠. 그래서 혈관 내피를 만들고 여기에는 비어있는 ECM 채널을 만들고 물리적으로 접합한 다음에 이 혈관 내피 쪽에는 그 FITC 레이블링 되어 있는 덱스트란을 넣습니다. 이 덱스트란은 크기가 반지름이 6.6나노짜리, 그러니까 지름은 13.2나노짜리 나노 파티클이 되겠죠. 이 나노 파티클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혈관 내피막을 트랜스 마이그레이션 해서 디퓨전되는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고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퍼미어빌리티 값은 1.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뭐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보통 노멀 블러드 베슬의 퍼미어빌리티는 1에서 4 사이입니다. 그리고 4보다 큰 루즈한 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암 주변에 있는 혈관들은 4보다 큰 그런 상태고 EPR 이펙트가 일어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1보다 많이 작은 것들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같이 굉장히 퍼미어빌리티가 낮은 혈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멀 혈관의 퍼미어빌리티에 굉장히 잘 안착하더라라고 하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다가 튜머 인바이러먼트를 만들고 혈관을 만든 다음에 두 개를 미케니컬리 접합을 한 이후에 롱텀으로 막 컬처를 해보니까 캔서는 잘 자라요. 캔서는 잘 자라는데 여기 있는 혈관은 사실은 일주일까지는 못 버팁니다. 요거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가노노치 하시는 분들 공통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이 혈관 내피를 일주일까지 유지시키는 게 극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는 미케니컬리 저렇게 접합을 시킨 이후에 바로 항암제를 적용을 하고 뭐 24시간 또는 48시간 적용한 이후에 어널리시스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만 해도 충분히 저희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게 꺼졌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칩은 우리가 간단하게 눌러놨기 때문에 쉽게 다시 뗄 수 있습니다. 쉽게 다시 뗀다는 거는 혈관하고 종양 쪽을 따로 우리가 플루오레센스 마크를 이용해서 염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 쪽은 뭐 핵 V캐딜린 CD31 그다음에 종양 쪽은 핵 뭐 타이트 정션 E캐딜린 따로따로 하고 합친 다음에 컴포 컬러 한번 훑으면 3개 파장에서 서로 다른 6개의 바이오 마커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가 항암제에 대한 테스트로 이 시스템을 밸리데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독소루비신을 사용했습니다. 그 아드레나마이신 아마 그 항암 치료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2D에서 저희가 아드레나마이신을 컨트롤은 0, 0.5, 1, 2 마이크로몰랄 농도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1.0 마이크로몰랄 농도가 블러드 시럼에 있는 그 임상에서 적용하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당연히 2D니까 농도가 올라갈수록 셀의 바이어빌리티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죠. 그리고 스페로이드를 그 농도에다 담궜을 때는 생각보다는 바이어빌리티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1.0 마이크로몰랄 농도에서도 바이어빌리티는 95%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가노이드하고 그 다음에 칩을 다시 비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이어빌리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크기가 줄어드는 리미션 효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 마이크로몰랄 농도 정도 되었을 때 이 사이즈가 커지는 걸 한 10% 정도 서프레션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120이냐면 저희가 이거를 24시간 쳤을 때 24시간 동안 원단 크기에서 20% 정도의 크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근데 이 칩상에서 우리가 테스트했을 때는 재밌게도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농도에서 유의미하게 사이즈를 줄이는 리미션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하려고 저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기에 오가노이드들을 막 위치시키고 밑에 혈관 내피막을 깔고 여기 밑에 있는 혈관에다가 독소루비신을 2마이크로몰랄 농도를 흘리는 걸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여기 혈관 내피 세포의 두께에 따라서 얼마만큼 약물이 전달되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관 내피 세포를 한 1마이크로미터 정도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혈관 안에 넣는 거에 비하면 10%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죠. 우리가 이 1.0 마이크로몰랄 농도에다 담궜을 때보다 이 칩의 1.0 마이크로몰랄 농도는 실제로는 0.1 마이크로몰랄 농도밖에 전달이 되지 않았는데 약물의 효과는 더 크게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발생을 하냐에 대해서 여러 문헌들을 좀 찾았었는데 아마도 그 MEMS 공정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 실리콘 벌크 마이크로 머시닝을 좀 아실 텐데 그게 뭐냐면 강염기에다가 실리콘 웨이퍼를 넣게 되면 그게 녹이면서 에칭을 하는 과정입니다. 에칭을 하는 과정에 보면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가노이드를 그냥 여기 항암제에다 가만히 담궈뒀을 때를 아주 스태틱한 내추럴 디퓨전만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혈액의 흐름 또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들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컨벡션이 있는 이런 강제 대류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저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이 표면에 주변에 있는 항암제들이 계속 반응을 하지만 반응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강제 대류가 있는 곳에서는 계속 새로운 항암제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항암제의 스테빌리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겠죠. 두 번째는 가만히 있는 곳에서는 표면에 있는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항암제 때문에 죽어서 사실은 데브리죠. 데브리가 이 슈도 마스킹 효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암제가 더 안쪽으로 전달되는 걸 방해하는 효과를 하겠지만 이런 컨벡션 효과가 있는 곳에서는 저 데브리들을 계속 유체들이 씻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서피스들을 계속 새로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효과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가진 리미션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빨리 넘어와서 아마 못 보셨겠지만 여기 가만히 담궈 놓은 상태에서는 얘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항암제를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준 거는 흐름의 방향에 직각으로 받는 부분에 주로 이런 식으로 암들이 어떤 어나이소트로픽하게 리미션이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마 마지막 저 주제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본 매트릭스 오너칩입니다. 그 아까 전에 우리가 종양을 봤죠. 종양 가지고 이런 항암제 또는 신약 대상 물질들을 우리가 스크리닝하거나 밸리데이션 할 수 있었다면 더 기초적으로는 우리가 암이 어떤 형태로 전이가 되는가에 대한 미케니즘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본 매트릭스 오너칩입니다. 그 본은 여러분들 그 노멀한 본 매트릭스에서 점점 골 감소증, 골 다공증으로 갈수록 암이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나 폐경기 여성들은 거의 1년에 1% 정도씩 골의 밀도가 떨어집니다. 골의 밀도가 떨어지면 암이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뼈를 이루고 있는 세포를 많이 찾아봤더니 세 가지더라고요. 여기 보이시는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뼈를 형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오스테오사이트라고 하는 칼슘을 축적하는, ECM에다 칼슘 축적하는 세포, 그 다음에 이 뼈를 녹여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오스테오클라스트. 여러분들 그 골다공증 치료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에서 그 약들이 기전이 대부분 이 오스테오클라스트로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는 걸 막거나 또는 오스테오클라스트의 활동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세포주가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오스테오블라스트는 저희가 세포주가 있으니까 사용하면 되고, 이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오스테오사이트로 우리가 유도분할을 하고,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이 마크로페이지에서 유도분할을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오스테오사이트가 뼈를 이루는 세포의 90% 이상이 오스테오사이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유도분할을 시키려고 봤더니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사이트로 바꾸는데 6주에서 8주 정도 디퍼런시에이션 팩터를 넣어가지고 열심히 키우게 되면, 그렇더라도 fully 디퍼런시에이션을 우리가 개런티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나온 게, 이거를 3차원으로 자라는 오가노이드를 만든 다음에 다시 2차원으로 이렇게 다시 리디스펄전 시키는, 요거는 그냥 붙을 수 있는 표면에다가 오가노이드 넣으면 알아서 퍼집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여기 이제 DMP1이라고 하는 게 이 오스테오사이트 분화 마커고요. BSP2는 오스테오블라스트 마커인데, 보시는 것처럼 블라스트 마커들은 줄어들고 이 DMP1 마커들은 확 늘어나죠. 이게 우리가 4일 되었을 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2D로 6주에서 8주 정도 걸리는 거를 한 4일 정도면 풀리 디퍼런시에이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테오클라스트는 간단합니다. 이 마크로페이지에다가 디퍼런시에이션 팩터를 넣게 되면 간단하게 4일 정도 기간이 지나면 디퍼런시에이션을 시킬 수 있고요. 디퍼런시에이션 된 거는 어떻게 인스펙션 하느냐? 일단 형태가 너무 다릅니다. 형태가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단핵세포에서 다핵세포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뭐 염색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세포를 다 준비한 다음에 ECM하고 막 믹스를 해서 온칩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키우게 되면 뼈 구조가 가지는 이 라쿠나 카나리큘러 네트워크라고 하는 특이적인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포가 인접 세포들과 연결이 되는 저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골 감소증이나 골 다공증을 모사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아예 안 넣은 모델하고, 그 다음에 10분의 1 넣은 모델하고 20% 넣은 모델을 서로 만든 다음에 칼슘 디포지션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노멀본의 칼슘 디포지션 레이트하고 골 감소증, 골 다공증, 이런 식으로 칼슘의 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혈관 내피세포를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혈관이니까 혈관에다가 3중 음성 유방암인 MDA-MB 231을 넣습니다. 가장 어그레시브한 암이죠. 그걸 넣은 다음에 이 3중 음성 유방암이 혈관 내피에 붙고 트랜스엔도테리얼 마이그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본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텐데요. 동영상인데 여기 이제 베스큘라 엔도테리움이 있고요. 주황색 셀들이 여기에 있는 MDA-MB 231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막 흐르던 것들이 여기에 혈관 내피에 붙게 되고,
여기에 셀들이 막 구멍을 찾아다니다가 이 혈관 내피에 구멍을 찾게 되면 쭉 트랜스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밝아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지금 하나가 여기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네, 여기 하나 보이시죠?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롱텀으로 관찰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깊이로 어느 정도의 세포들이 전이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노멀 본 모델이냐, 오스테오페니아냐, 오스테오포로시스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차이가 바뀌느냐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희는 이제 이런 단순한 오가노노 칩이나 이런 것들에서 뭐 바이너리 타입으로 우리 잘라서 하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수율을 좀 더 높이고 그다음에 좀 더 정밀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은 왜 소개를 안 해주시나요, 교수님? 마지막 장이요? 네. 마지막 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고요. 그다음에 같이 콜라보레이터 하시는 분들이고, 사실은 여기 이제 의과대 와서 좀 많이 바뀌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MD 분들하고 많이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 동국대 일산병원에 계신 MD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대 목동병원의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연구를 즐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가 이렇게 그 처음에 시작 자체를 기술로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저희가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뒤에 그 발표가 이어지는 관련된 기업분들을 모시고, 아, 이런 기술들을 적용한 스타트업들, 기업들이 있구나, 이렇게 사업화가 될 수 있구나를 또 다시 한번 그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총 3개 기업을 모시게 됐습니다. 3개 기업의 이제 내용들 저희가 들어보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으시면 뭐 간단하게 메모라든지 뭐 휴대폰에 메시지를 좀 넣어 놓으셨다가 저희가 3개 기업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같이 앞쪽으로 모시고 얘기를 나눌 때 그때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주말에 그 쉬는 동안에 그 뭐죠?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제가 또 정주행을 해서 봤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뭐죠? 거기 그 간암에 그 치료받으러 오신 분인데 전이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가지고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또 정확하게 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빨리 알아보고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한 2달에 한 번씩 충대병원을 갑니다. 저희 가족력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이제 피 검사를 하는데, 뭐 피 검사가 100% 정확하진 않다고는 또 교수님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더 좋아진다면 또 우리나라가 또 우리들이 또 더 사는데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준비를 했고요. 저희 첫 번째 기업을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메디스피어입니다.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곽봉석 교수님의 연구 과제하고도 좀 이렇게 유사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시게 됐고요. 발표하시는 저희 임지석 대표님께서도 현직 교수님으로 또 재직 중에 있으십니다. 네,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메디스피어 대표 임지석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제가 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이 박사후 연구원, 그리고 이 유럽의 그 연구소 막스 플랑크 연구소하고 CNRS에서 제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머리큐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서 범국가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지금 ALL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아스파라지네이스의 디렉티드 에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그런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인벌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4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이때 저는 이제 스크리닝 플랫폼이랑 그 다음에 그 디렉티드 에볼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추출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신약 개발이 성공이 됐다면 저희 지도 교수님 분명히 노벨상 받으셨을 텐데, 저희 옆 실험실은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 아직 못 받은 걸로 봐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주로 사용했었던 툴이 요 지금 동영상인데요. Droplet Based Microfluidics입니다. 저희 그 곽봉섭 교수님 발표해 주셨던 내용이 사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드랍렛 베이스 마이크로플루이딕스는 서로 임미서블한 두 개의 유체를 이제 인트로듀스를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물이 되겠고요. 물 안에 이제 세포라든지 배양액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관심 있는 오브젝트들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빈 공간을 오일 페이스로 채워주는 이런 형태로 되게 되면 각각의 드랍렛은 서로 세퍼레이트된 마이크로 리액터로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이 드랍렛의 크기 자체가 fem토리터 레인지 안으로 오는 이 부피의 정확도, 정밀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이용을 해서 사실 디렉티드 에볼루션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국내 와서 한 5년 정도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응용으로 찾았던 게 앞서 곽봉석 교수님 설명해 주셨던 오가노이드가 되겠습니다. 물론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오가노이드 시장은 조사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극초기 기술입니다. 현재 미국이랑 유럽 그리고 일부 일본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현재 2023년 현재 1조 5천억 원 혹은 뭐 8천억 원 정도 수준인데, 이게 연 평균 22% 이상의 성장률을 갖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동물 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그 트렌드, 우리가 뭐 ESG 경영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동물 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또 다른 그 어떤 신약 혹은 후보 물질의 효능을 검증을 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근접한 그런 기술로 오가노이드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그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이제 저희가 모두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2년 12월에 미국 FDA에서 동물 시험 의무 조항을 대거 삭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화장품 회사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회사라든지 무언가 다른 테스트를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실시하되 인비보와 유사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미국에서는 지금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범국가적인 투자를 가면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2개 정도 오가노이드를 이제 생산을 하는,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스크리닝 기술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한국 콜마에서 시리즈 B 투자를 이제 받아서 진행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제가 이제 모든 이 오가노이드 관련된 회사들 홈페이지를 다 가보면 이 회사에서 어떤 형태 그리고 어떤 품질의 오가노이드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실제로 제가 주문도 해봤는데 답장이 없고, 무엇을 만드는지 홈페이지 찾아봐도 그림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 오가노이드는 대량 생산이 어렵고 표준화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공통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 이 앞서 곽봉석 교수님 설명했었던 액적 기반 오가노이드 제작 기술로 극복을 저희가 시도를 했고요. 실제로 이 비교표를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현적 배양 같은 경우는 물론 이 균일도 자체가 언뜻 보기에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작 방법 자체가 결국 이 볼륨, 미디어의 볼륨을 결정하는 것은 파이패팅 에러가 되겠습니다. 이 에러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뭉쳐졌을 때 구성되는 오가노이드 사이의 어떤 오가노이드 크기의 균일도나 아니면 구형도 같은 경우는 이 액적 배양 기술을 미트하는 기술을 저희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굉장히 균일한 크기에, 그리고 모두 다 이제 소프트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어서 이 셀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어떤 딱딱한 인터페이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약간의 이제 무중력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균일한 이유는 이제 이 액적 하나 안에 들어있던 셀의 숫자가 그만큼 균일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볼륨 자체가 굉장히 균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량 생산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균일도도 굉장히 높게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대량 생산의 어려움과 그리고 표준화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적정한 크기 그리고 적정한 컬처링
피어리어드를 결정하는 것도 앞서 발표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저희는 이제 2023년 10월 말에 창업을 해서 정말 햇병아리 스타트업입니다. 아직 2달 조금 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이제 논문과 이제 본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특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오가노이드 솔루션, 실제로 이제 주문을 하면 저희가 바로 이제 판매 혹은 스크리닝이 가능한 세포주들은 종양과 정상 장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청이 각각 이제 회사들마다 좀 달랐습니다. 벌써 이제 한 2달쯤 됐는데 몇몇 회사들에서 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이제 화장품 이런 혹은 천연 물질에서 항암 성분을 뽑고자 하는 후보 물질 개발 연구자들이 저희를 통해서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한 효과 그리고 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그 스크리닝 요청을 좀 받아봤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세포주들과 그리고 오가노이드를 확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갑상선 편도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유도분화해서 이제 부갑선선 만든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사람 이 정상장기 이 환자들이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임상 시험을 거쳐서 실제로 부갑상선을 만들어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나오는 것도 정상 레인지 안에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인비보하고 인비트로하고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게 정말 비슷해야지 동물 시험을 대체할 거 아니냐라는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IRB 승인이 됐고 이제 세포주들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 요 이제 목적 세포는 이제 랜덤하게 저희가 받게 될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치료를 받았던 이력과 그 모든 솔루션 항암제 전부 동일하게 받아서 저희가 인비트로에서 진행을 한 것과 실제로 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그 암의 진행 상황 그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비교를 하는 실험에 들어갔고요. 요거는 한 빠르면 2달 안에 결과가 이제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설명드린 골세포 같은 경우는 고라세포랑 파골세포가 공존을 하면서 새로운 이 골 조직을 만들고 얘는 이제 골 조직 오래된 애를 녹이는 게 스테디 상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거를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 둘을 코컬처를 해서 이 골세포가 유도가 되는 게 보통 이제 통상 50일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라세포를 오가노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 4일이 걸렸다. 그래서 이거는 오가노이드를 저희가 만들다가 이런 효과를 사실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인이나 혹은 이제 뼈 골절이 됐을 때 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치료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파트너를 좀 탐색 중에 있고요. 사업 목표는 먼저 오가노이드를 양산 판매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스크리닝 어떤 정상 조직에는 데미지가 적고 암 조직에는 데미지가 큰 그런 후보 물질들을 스크린ing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극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회사를 러닝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최종 목표 중에 하나는 뭐 이제 그 골절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실제로 암 환자에서 조직 검사를 한 그 시편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유방암 조직으로 얘를 분할을 오가노이드로 만든 다음에 이제 복수 개의 항암 솔루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한테 데미지는 제일 적고 항암 효과는 가장 큰 솔루션이 무언지를 스크리닝을 해서 이제 이 환자분의 딱 커스터마이징된 항암 솔루션을 저희가 일주일 안에 검사지를 이제 배포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사업 목표로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데이터들이 저희가 만약에 사업이 잘 돼서 많이 쌓인다면 이 데이터 축적만 가지고도 굉장히 유의미한 항암 솔루션 선정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이렇게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넘어가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 특허 문제로 일단은 개인 사업자인데 올해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규 법인을 만들게 될 거고요. 지금 당장에 저희가 투자가 시급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많은 레퍼런스를 이제 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2030년 좀 길게 보실 수 있는데 그건 제 성격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그런데 옆에서 누가 채찍질을 잘 해주시면 이게 1년, 2년 땡기는 거는 저희가 이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CFO 이분은 사실 아직 좀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 저희 가족분입니다. 그래서 좀 엑시트도 크게 2번 하시고 그래서 약간 열정이 없으신데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단순히 그냥 이제 자문단으로 넣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 약간 피를 나눈 그런 관계처럼 같이 협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력 상황은 의료기관 그리고 산업체 그리고 이렇게 합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도 이제 캐시카우 중 하나로 아까 드랍렛 베이스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의 그 오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순도의 설펙턴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바이오 연구자뿐만 아니라 피지컬 리서치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설펙턴트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프랑스의 이멀시오라는 회사랑 저희가 이제 OEM 저희 생산 계약을 다음 주에 체결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이걸 이제 공급할 것도 이제 기업이 그래도 스타트업이 3년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3년을 살아남으면서 저희가 목표한 바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이런 추가 아이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저저번 주 1회차 때 바이오 할 때도 그 라이브러리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는 회사가 있었었거든요. 아마 그 요즘에 이제 AI가 많이 활용이 되면서 이런 산업 분야도 굉장히 곽강받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그 마지막 기업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기업은 인게니움 테라피틱스입니다. 그 본회사는 그 선천 면역 체계를 기반으로 차세대 항암 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저희 이종헌 부장님을 제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저 최대한 빨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앞서 그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 그 NK 세포뿐만 아니라 이제 선천 면역 기반 그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고요. 우선 저기 이제 그 기본적인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크립 스핀오프 기업입니다. 크립에서 이제 15년간 개발한 NK 세포를 저희가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가 설립됐고요. 회사는 2020년 11월에 설립돼가지고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크립에서 뭐 저희 강점이라고 하자면 이제 그 크립에서 꾸준히 이제 그 진행한 그 이제 연구와 그다음에 임상까지 데이터를 확보한 점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6월에 그 식약처로부터 상업화를 위한 임상 이상까지 이제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올해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투자나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제 바이오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기평 들어가지고 이제 2025년에 이제 상장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조직도이고요. 본사는 저기 대전 유성구에 있고 기업부설 연구소도 거기 있고 이제 서울 사무소에 이제 저희 대표이사랑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 지원 팀이 이제 있습니다. 핵심 임원으로서 이제 저희 그 최인표 박사님께서 이제 그 생공연에서 이제 15년 동안 그 NK 세포 연구를 이제 하셨고 저희 이제 공동 창업자이시고 지금 현재 저희 CSO로 계시고요. 저희 고진혁 대표는 이제 그 각 다양한 그 MNC에서 그동안 이제 BD 업무를 이제 쭉 그 경험을 이제 쌓아오신 분입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저희 리드 파이프라인은 저희 젠글루셀은 작년에 이제 그 WHO에서 물질명을 부여받았는데 현재 그 식약처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고 혈액암을 대상으로 이제 HCT와 동반되는 NK 세포 치료로 이제 지금 그 개발됐고요. 추후로 저희가 지금 그 고형암 대상으로 오프 더 쉘프 NK 세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각종 그 고형암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NK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 이제 펩타이드와 인게이저도 현재 이제 전임선과 이제 POC 단계에 있고 저희도 이제 그 카 NK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저희 접근 방식은 조금 이제 타사하고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NK 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모든 NK 세포가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 일반 NK 세포들 같은 경우 사실 보시면 이제 극소수의 NK 세포들만 암을 살상하고 대부분은 보시면 별로 이제 활동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암살상에 뛰어난 그 메모리 NK 세포의 그 피노타입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특성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보다 더 그 활성화된 상태의 NK 세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IFN 감마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암을 살상하는 그랜전과 퍼포린의 양이 이제 크게 늘어나고 또 세포 표면에 있는 액티베이팅 리셉터 수도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체내에 있는 일반 NK 세포를 저희 공정을 거친 후에 그 동일한 그 도너로부터 받은 NK 세포를 저희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메모리 NK와 비교를 할 경우에 이렇게 이제 그 차이를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실제 임상에서 저희가 환자 이제 투여 후에 그 체내 그 퍼시스턴시를 이제 그 측정을 해봤는데 3개월 후에도 이렇게 그 높은 수치의 NK 세포 수가 이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다른 그 NK 세포 개발 업체들과는 좀 차별화된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게 소량의 NK 세포를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종의 암 세포인 그 피더셀을 이제 통해서 증식을 하는 과정인데 저희는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제 그 T셀, CD3 셀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 면역 세포들을 NK 세포로 분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동종 그 알로제닉한 건강한 공여자의 PBMC를 통해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생산 자체도 피더셀도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또 유전자 조작이 없는 넌 엔지니어링된 NK 세포고 또 증식이 과도한 증식을 하지 않고 이것들이 뭐 B셀이니 뭐 매크로페지니 이런 다른 면역 세포로부터 갓 분화한 NK 세포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프레시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생산량은 이제 한 도너당 5 곱하기 10의 10승 퍼 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지난 임상을 통하면서 저희가 실제 환자를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 그 젠글루셀을 투여했을 때 단순히 이제 그 직접적으로 암을 살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저희 메모리 NK에서 그 생산하는 그 IFN 감마를 통해서 그 T 세포도 이제 그 액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암 세포의 살상에 동원된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 첫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저희가 백혈병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급성 골수 백혈병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상업화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질병의 특징을 말씀드리지만 이제 굉장히 환자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존 치료 각종 다양한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지금 현재로도 조혈면 세포 이식이 목표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혈면 세포 이식 후에도 여전히 재발률은 뭐 높게는 70% 그리고 생존율은 한 10%로 저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맷 니즈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저희 NK 세포 같은 경우 이제 타사 대비 뭐 현재 기술 개발 진도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임상 측면에서 저희는 총 4차례 임상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임상 전 세계 최초로 또 무작위 랜덤마이즈 스터디까지도 이상까지 완료를 했다는 것이 저희 강점이고요. 타사 현재 지금 저희 이제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부분 아직도 이제 임상 일상 단계입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루키미아지에 발표된 랜더마이즈 스터디 임상 결과에서 저희가 질병 진행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유의한 수준으로 낮춘다는 결과를 확보를 했고 또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 무진행 생존율까지도 한 3배, 그리고 오버롤 서바이벌을 한 2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입증을 했고요. 그 후속으로 저희가 이제 그 12월 중순에 저희가 또 후속으로 네이처 루키미아에 또 논문을 냈습니다. 장기 팔로우업 결과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저희 같이 장기적인 그 팔로우업까지 해서 이제 그 치료 효과를 분석한 곳은 없다는 것에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팔로우업을 했을 경우에는 PFS에서도 저희가 이제 유의한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이제 개시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4개 기관에서 이제 동참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 임상도 진행함과 동시에 그 임상에 진입하지 못한 환자를 대상으로도 이렇게 이제 치료의 그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그 미국의 MD 앤더슨이랑 그 임상 진행을 하기로 지금 이제 협의가 됐고요. 작년 11월에 저희가 이를 위해서 미국 현지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지금 이제 그 MD 앤더슨과의 임상을 위한 저희 이제 진행을 위한 준비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그 펀딩의 이슈라서 현재 그 미국에 아직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 각종 펀드와 이런 것을 지금 신청을 해놨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한 2월 달쯤에 그 받을 예정이고.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여러 VC들과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FDA 오픈 드러그는 저희가 지금 이제 최종 그 준비를 하고 있고 4월까지는 이제 받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 11월 달까지 저희 이제 FDA에다 IND 서미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백혈병에 대한 그 설명 이제 그 젠글루셀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앞으로 그 주요 그 이제 커머셜한 그 세그먼트는 이제 고형암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형암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 꾸준히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NK 세포를 보다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지를 하고 현재 이제 연구 개발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저희가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로 펩타이드 기반의 그 P38 억제제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특히 그 현재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암 세포의 전이를 막아 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또 저희도 이제 지금 현재 POC 단계지만 저희 그 이제 엔게이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특이적으로 이거는 여기에다 IL15 그 이제 도메인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엔게이저라서 이것도 이제 좀 이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도 이제 카 NK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 카는 LNP에다가 이제 그 mRNA 형식으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체내에 주입해 가지고 체내에서 AK 세포를 카 NK로 직접 변환하는 그런 접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인데 이제 대부분 주요 핵심 기술은 이미 저희가 PCT 출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뭐 더 많은 걸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 자리가 뭐 IR을 하거나 투자 유치를 직접적으로 하려고 진행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제가 시간을 써놨더니 다들 좀 조급해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미리 좀 안내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선 그 세계 기업 얘기를 잘 들어봤고요. 이 세계 기업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뭐 다양한 얘기를 또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28분인데요. 저희가 짧게 빨리 세팅을 하고 3시 30분, 3시 30분, 33분 정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시고요. 저희 세팅을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왔습니다. 짜잔.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항상 이게 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이주되다가 끝날 때쯤 되면 조금 화기애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연초 첫 포럼이다 보니 약간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하는 시간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연말부터 그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좀 병원에 좀 오래 입원했다가 좀 나왔는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미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나도 챗GPT를 좀 잘 써봐야지라고 이렇게 공부를 막 하다가 최근에 에이닷이라는 그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요. 혹시 써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운세를 봐주는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운세를 봤는데 굉장히 잘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SK텔레콤 쓰시는 분들 계시면 아니면 또 꼭 SK가 아니도 되나요? A-이? 네, 그거 한번 써보시면 그 나의 마음을 쏙쏙쏙 다 이렇게 뽑아주는 것처럼 잘 들여맞아서 한번 써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그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들이 그 처음에 이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기술들이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사업화를 시킬지에 대해서도 여기 계시는 이 새 대표님께서 너무나 또 잘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들어보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먼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셨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먼저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네. 잠시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세 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재밌는 거 저도 뭐 공부 많이 하고 재밌게 들었고, 매드스피어는 제가 처음 보는 기업이고, 퓨리메디는 예전에 제가 봤던 기업이고, 또 인게니엄은 워낙 잘 아는 기업이라서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저 이제 매드스피어에 좀 궁금한 점이, 물론 뭐 이제 지금 따끈따끈한 기업이고 새롭게 많은 것을 개발해 나가야 되지만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하나는 지금 우리는 스몰 몰레큘에 조금 드리븐되어 있는 것 같은데, 포커싱을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제 제약 시장에서 스몰 몰레큘보다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으로 넘어가는데, 바이오 의약품을 제가 볼 때는 그 혈관이 그 익스트라포제이션 되는 것까지 다 보셨다면 바이오 의약품이 움직이는 것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서비스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 프리시전 메디슨의 약물을 연구할 때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는 캔서의 헤테로제니시티가 큰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언제쯤 그게 될 것인지. 하나는 제가 좀 요즘 깜빡해가지고요. 좀 더 이따가 다시 생각나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충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실 오늘 발표드린 거는 저희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바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요청이 들어오면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 회사가 롱텀으로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오가노이드를 어떤 주문자가 주문을 하면 저희가 생산해서 납품하는 거, 이거는 그냥 시험 기자재 파는 그 정도 사이즈의 회사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프리시즌 메디슨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걸 이제 롱텀 골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말씀하신 의약품 쪽으로 당연히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오늘도 이제 아까 잠깐 휴식 시간에 나와서 말씀 나눴는데, 실제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테스트 플랫폼을 약간 좀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그런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저희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그걸 위해서 준비를, 사실 지금 이 발표드린 내용 이외에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성격이 보수적이라 완전히 이게 제가 솔리드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좀 자제하는 편이어서 그랬는데, 저희도 당연히 말씀하신 내용 분명히 이제 좀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실제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 그 환자마다 임비보 상태에서의 어떤 암과 그 다음에 저희가 비록 그 환자에서 유래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 간에 진짜 얼마나 높은 정합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이 테스트 플랫폼이 저희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레퍼런스를 누가 더 착실히 정확히 많이 쌓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처음 시작은 유방암으로 시작을 했지만 폐암, 뭐 간암, 췌장암 등등 그 이제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갈 계획이 있고 올 한 해는 그렇게 레퍼런스를 쌓으면서 실제로 이 정합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제가 이제 다양한 암종이 아니고 뭐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에서 나오는 암이 한 종류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네네. 솔리드 네. 튜머를 볼 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래도 어떤 정량화하고 밸리데이션이 되어 있어야만 일관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게 있냐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봤을 때 우리 기술의 특징은 저는 플루이딕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주 유니포멀한 것들 가지고 본다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들을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네. 했더니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의 스피어에 들어있는 그 셀은 며칠 지나니까 모두 다 몇 개 정도로 단일하게 그게 성장되어 있고 그 뭐 정식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오가노이드를 보통 메센카이말 스템 셀에서 분할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힘든 기술이고 오가노이드를 맞습니다. 만들 때 힘든 기술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는 만약에 정상세포로 우리가 오가노이드를 이용한다면 약물의 스크리닝에 관련돼 있는 기술 그다음에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 기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맞습니다. 정확한 서비스가 될 건데 네. 그렇다면 그 정상적인 그 세포를 우리가 만드는 그 오가노이드 기술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물론 저희가 정상 조직 중에서 특히 저희가 관심 있는 게 이제 간 독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 조직을 2개 세포주를 이용을 해서 보통 이제 간 독성을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 세포주는 저희가 그 기술을 확보를 했고 다른 하나 세포주는 세포주를 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지금 아직 문 연지 2달밖에 안 돼서 지금 배송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저희가 3월달 이전에는 그 서비스를 이제 물론 의뢰를 받아서 이 건강 보조식품 하는 기업에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간 조직이 큰 기관이고 하지만 이게 사실 기능으로 보게 되면 복잡한 기능을 합니다만 독성에 관련된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특히 그 2개 세포주에서 나온 유래된 그 조직을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좀 신빙성이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정말 인비보랑 얼마나 잘 맞는지는 사실 동물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그 펀딩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 같이 백데이터를 만들어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이 끝나셨나요? 네, 뭐 다른 분들 질문. 네, 추가 질문이 뒤에 또 있으십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퓨리메디에 좀 기술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액체 생거 암 조기 진단으로는 가던트 그리고 그레일 같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 다 이제 NGS 기반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 저희는 대사체를 디텍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좀 그 디텍션하는 모달리티나 작용 그 메커니즘이 좀 어떻게 되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NGS 방식의 그런 진단 기술들과 저희가 좀 민감도, 특이도가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사체 분석하기 위해서 그 GCMS라는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LCMS를 되게 많이 쓰는데 사실 그 분석에 필요한 원가를 생각하면 GC가 훨씬 더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런 진단에 필요한 그 비용들을 낮추기 위해서 GC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NGS 장비보다 GC-MS가 훨씬 더 싸거든요. 거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까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체에 좀 더 포커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NGS를 이용했을 때는 한 번 시퀀싱을 돌릴 때 보통 한 4개 정도 샘플을 24시간 정도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검체 수가 좀 드라마틱하게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장비도 더 많이 구매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분석 박사급 인력들이 또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상장됐던 그 세 가지 회사들이 최근 3년 동안 주가가 50% 이상 하락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MCD라는 그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턴어라운드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검사 수 늘어가는데 인력이 더 필요하고 장비가 더 필요하다 보니까 원가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분석 자체를 누군가 해주는 게 아니라 오토메이션으로 되기 때문에 대량의 검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장비는 더 사야겠죠. 예를 들어서 한 2개밖에 없다고 하면 10개까지 늘려야 되겠지만 장비의 도입 가격도 낮을 뿐더러 원래 병원에 있거든요. GC-MS가.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 검체 처리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저희는 그 점에 있어서 기존에 말씀하셨던 가든텔스 이런 회사보다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사실 cfDNA의 가장 큰 단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조기에 되게 부정확합니다. 이게 보통 나와 있는 정보로만 보더라도 그 그레일이나 가든텔스는 1기와 2기에서 정확도가 17%에서 50% 사이로 뛰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cfDNA는 다들 아시다시피 조각 자체, 분자량 자체가 좀 큽니다. 다른 물질에 비해서. 근데 이게 1기나 2기 때는 그 암 조직에서 혈관 쪽으로 어쨌든 이제 릴리즈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트래핑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뭐 혈관 내피세포에 있는 막 단백질도 트래핑이 되고 나오다가 다른 뭐 알부민에도 붙기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퀀싱 단계에서 좀 정확도가 많이 낮아지기도 하고 농도가 낮아서 컷오프 이슈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조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됐던 거고요. 반면에 저희가 타겟하는 톨루엔이나 이런 스티렌 같은 저분자량의 대사 물질은 사실 조기 때부터 계속 유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뭐 극폴라리티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분자량도 낮기 때문에 그런 혈관 내피세포 사이의 갭정션을 통과하는데도 큰 무리 없이 오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큰 이제 특장점이 나오게 되는 거고, 비교 데이터는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당연히 공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수별로랑 각 암종별로 다 정리는 돼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10분 안에 발표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그 자료는 이제 뒤에 따로 빼놨습니다. 네. 진단 기술의 핵심은 그럼 이렇게 GC 그리고 MS 분석 이 장비는 좀 상용화된 장비를 쓸 것 같고, 그 이후에 분석하는 AI 소프트웨어 그 알고리즘에 좀 핵심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에 있는 저희의 그 학습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대사체 프로파일링에 따라서 질병을 분류하는 그 알고리즘, 이 두 가지, 그리고 그 GC-MS에다가 저희 혈청 검체를 분석시키기 전에 표준 물질을 먼저 줘야 되거든요. 그 표준 물질의 조성에 따라서 그 표준 물질을 타겟팅을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네. 네. 저도 똑같이 퓨리메디한테 지금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 대사체를 디텍션하는 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암 특이적인 물질은 맞는지, 그러니까 일반 이게 어느 농도로 지금 디텍션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암 특이적으로 암이 발생한 환자한테 그러니까 조기라고 하는 게 지금 1기 전 시기에 얼마 정도 발현이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정도 디텍션이 되는지, 1기 때도 그 정도가 디텍션 되는지, 이 물질 자체가 특이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거 설명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기를 발견하시는 걸 더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파이프라인상 대장암이 1번이던데 대장암이 조기 발견이 필요한 질환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이제 건강검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다른 파이프라인 중에 왜 대장암을 먼저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해서는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의 이제 단백 종양 표지자 같은 경우에는 암특이적인 경우라고 되게 많이 주장을 하세요. 뭐 PSA도 그렇고 뭐 CA99 같은 경우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암 자체, 그러니까 판 캔서 측면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저산소 환경에서 어떤 물질을 뿜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톨루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페닐알라닌 대사 경로에서 저산소 환경에서 이제 톨루엔이 상당히 많이 증폭되게 돼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유방암만 그렇다 아니면은 뭐 유방암에서도 뭐 트리플 포지트만 그렇다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저희가 인비트로랑 인비보 둘 다 봤을 때 저희가 썼던 이제 20가지의 캔서셀 라인에서도 그렇게 나왔었고 또 이거를 사람의 임상 검체에서도 검사를 했을 때도 똑같이 이제 톨루엔이랑 뭐 자일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발현한다는 걸 처음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토대로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마커로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사람별로 이제 인디비주얼리 다 혈액의 농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발현도 조금씩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표준화할 수 있는 어떤 노멀리즘 팩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쓰는 게 저희는 스티렌이랑 이제 헥산디올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두 가지 그 보정해주는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에서 오히려 발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정을 해주게 되면은 더 레이시오 자체가 극명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스터디했던 결과상으로는 최소 400배 이상 그 비율이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판 캔서에서 특이적이라고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방암의 특이적이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사 경로에 있어서 암화가 되었을 때 특히나 악성종양화가 되었을 때 얘네들이 어떤 페노타입 경로를 가느냐 저는 이거를 포커싱했던 거라서 암종별로 특이도는 따로 없고 대신에 이게 유방암이다 그리고 폐암이다 이럴 때 나오는 리피드 메타볼라이트 그러니까 지질 대사체들에 대해서는 그 패턴에 따라서는 암특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패턴의 차이가 네. 프로테인의 차이 아니 뭐 어떤 물질의 차이예요? 리피드 메타볼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지질에 인지질에 돌렸을 때 나오는 값이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피크 값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량적으로 저희가 AI를 돌리는 거라서 기존의 뭐 비전 AI와는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을 제일 처음 접근했던 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사체로 진단 제품이 나온 적이 사실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기에는 사실 뭐 CA99도 어떻게 보면 원래는 대사체예요. 단백질이 대사가 돼서 CA99로 나오는 건데 이제 대사체들을 이용해서 뭐 오믹스 방법으로 분석하는 건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동등성 비교라든지 비교 대상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국내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레일이나 가든텔스가 아무것도 사실 허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 비교를 못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게 액체 점검이나 아니면은 분변 검사를 좀 비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얼리텍 이런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대장암을 가장 먼저 하는 거고요. 또한 저희가 임상성분 평가를 했을 때 좀 특이했던 게 크론병 환자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EMR 차트 나중에 조회를 해보니까 저희가 검체를 받은 시점에서 2주 뒤에 대장암 확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암병, 그러니까 0기에서 1기 사이에 저희가 좀 조기에 상당히 좀 정확하다라는 그 포커싱을 그때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랑 뭐 의료 시장 쪽 의료계 쪽에서 대사체가 진단 제품으로서 같이 가겠다라는 그런 신뢰성을 제일 먼저 얻기에는 대장암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제일 먼저 접근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실제 이제 레비뉴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피리메디는 회사가 실제로 진단 회사로서 되게 기술이 되게 독보적이다라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사실 저희 그 적응증은 췌장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뒤쪽에 손을 드신 분이 계셔서 네. 네. 저도 퓨리메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그 기사를 하나 본 게 그 유니스트 조은경 교수님께서도 이제 혈액으로 이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개발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퓨리메디랑은 관계성이 좀 있는 분인지 아니면 그리고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교수님이라고 그 말씀하셨죠? 유니스트 조윤경 교수님께서 아, 네. 네, 레보너칩이라는 아, 이제 네네네. 형태로 하셨거든요. 아, 네. 저희랑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고요. 저희는 주진명 교수님이라는 분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레보노칩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사실 신의료 기술이라고 해서 사실 병원에서 도입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년간의 어떤 레퍼런스 축적도 있어야 되고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병원의 수익에 영향을 많이 끼치면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포커싱이 액체 생검이지만 확진을 절대 주진 않습니다. 이게 확진 검사는 아니거든요. 스크리닝 검사로서 이 사람이 이런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대한 표준적인 골드 스탠다드를 검사를 하라고 어떤 디렉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레보노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확진을 되게 많이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되면은 뭐 영상 MRI라든지 CT라든지 PET-CT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이드라인 상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학병원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사실 대형 병원들 있잖아요. 뭐 2차 병원급들에서는 그런 추가적인 영상 검사나 병리 검사를 해야지 돈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도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 또 그 교수님과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보니까 또 삼성 KPMG를 주관사로 해서 펀딩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초기 기업이 빅4 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해서 펀딩 작업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네. 그게 해외 쪽으로 염두에 두시는 건지 아니면은 네. 그러니까 국내도 분명히 VC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네. 뭔가 이게 좀 PC에 안 맞아가지고 그러시는 건지 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이런 멀티 캔서 얼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분야가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많이 이제 스터디가 되고 있거든요. 국내에는 사실 그나마 좀 비슷한 회사가 한 군데 정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미국 쪽에서 저희는 좀 더 매출을 많이 내고 싶다라는 열망도 있고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원가 자체가 소프트웨어랑 이제 표준 시약이다 보니까 국가별로 그런 가격 정책을 좀 가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메이저 회계법인을 컨설팅 회사를 주관을 선임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하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삼성 KPMG가 이제 그 움직인 게 제가 알기로 한 10월 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은 스테이지 어디까지 투자 위치를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시드 투자 이후에 그냥 엔젤 펀딩 받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당연히 팁스도 됐었고요. 네. 네, 그 개인 투자로 딱 이렇게 좀 높은 밸류에 일부러 받아놓고 계속 사업을 영위해 왔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리피드 메타볼리즘이면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우리 혈중 농도가 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또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리피드 메타볼리즘도 변할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밸리데이션이 되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리피드 메타볼리즘뿐만 아니라 대사체 학을 할 때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푸드 이펙트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가 일단 뭐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발리데이션 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특정 박테리아가 뭐 대장암을 또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연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헌 쪽으로 계속 서칭을 해본 적은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타겟하는 그런 메타볼라이트들이 정말 올간 스페시픽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특히나 위치 예측을 할 때는 올간별로 스페시픽하게 나왔던 것만 저희가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를 들어서 뭐 톨루엔이나 뭐 그런 발암 물질들 취급하는 화학 공장에서 뭐 일하는 이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영향을 받나 저희가 한번 이제 서칭을 해봤었는데 톨루엔이나 스틸린 같은 경우에 반감기가 5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병원 올 때까지 5분 안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영향들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쯤이면은 미미하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그런 방향족 탄화수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레이시오를 봤을 때 거의 40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그런 환경 영향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마커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총 3단계에 걸쳐서 검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영향들이 중간에 계속 상쇄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핵심 IP가 암종별로 리피드 그 메타볼라이트의 프로파일링이 가장 핵심적일 것 같은데 네. 그 IP는 지금 어디까지 뭐 등록이 된 게 있나요? 아니면 어디까지 지금 출원돼 있는 상태고요. 언제쯤 출원하셨나요? 그 2021년 11월에 출원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도화 위해서 더 지속적으로 집중 출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 최근에 저희 포럼에서 제가 이렇게 말수가 적었던 게 오늘이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들 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또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더 좋은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또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미리 좀 질의를 요청드려서 받은 것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다시 시간을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인게니움 테라피틱스 저희 이제 부장님께도 질문 하나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좀 잘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국내에 다수 있는 해외에 이제 업체들이 다수 있으신데 그 해외 업체랑 우리 회사랑 비교했을 때 차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카티가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NKT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또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그걸 또 차별화시켜서 성장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발표했을 때 저희가 이제 미국의 병원에 PI하고도 얘기하면서 이제 나온 건데 크게 이제 3가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 도수당 이렇게 많은 세포를 생산하는 데가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뭐 상식적인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 ET 레이시오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최대한 많은 NK 세포를 넣어야지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높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피드백을 줬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의 강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충분한 설명을 제가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 공정이 상당히 타사에 비해서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무슨 뭐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리하고 특히 이제 피더셀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 또 방사능 처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 배치당 생산 단가를 이제 상당히 낮출 수 있다라는 거고 QC 측면에서도 이제 좀 더 수월하다는 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한 게 어쨌든 임상 결과가 있지 않느냐. 이제 사실 지금 저희도 이제 다른 NK 업체들이 지금 진행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가 받은 느낌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NK 개발 업체들이 어느 시점에 NK를 투여해야 되고 몇 번 투여해야 되고 도수를 얼마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고 그거를 지금 탐색해 나가는 과정인데 저희는 뭐 운 좋게 이제 과거 연구를 통해 이제 임상을 통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가시성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 임상 이제 저희 임상 결과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어떤 환자들이 특히 이제 잘 듣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번에 미국 임상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놉시스도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임상이 저희 국내 임상하고 이제 이상하고 이제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것이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다른 이제 다른 시점에 투여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환자 풀이 이제 더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미국 임상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카티에 대한 건데 이제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카티가 일단은 카티도 현재 고형암 대상으로는 허가받은 것이 없고요. 다 혈액암 대상인데 신기하게 뭐 이게 아직 뭐 원인이 이제 밝혀지진 않았는데 카티는 뭐 B셀 림포마에는 잘 되는데 AML에는 안 되고 반면에 NK는 AML에는 잘 되는데 또 림포마는 안 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카티 뭐또 그렇고 나중에 다 모두 이제 궁극적으로 고령암을 대상으로 지금 개발 중인데 카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T셀이 체내에서 많이 증식해가지고 이 부작용이 가장 큰 우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엔티젠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그 튜머 셀이 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튜머 에스케이프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노출이 될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뭐 그런 단점이 있는데 NK 세포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NK 세포는 항원의 특이적인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그런 신호들을 통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것이 이제 정상 세포다 아니다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제 회피할 수 있고. 또 이제 지난 연구 이제 뭐 많은 임상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이 됐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좀 더 안정적이고 사업화를 시킬 수 있는 기반이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또 저희 유튜브에서도 지금 현재 접속자 제가 여기 앉기 전에 봤을 때 98분 정도 계시고 저희 이제 접속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홍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뵙고 이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카톡 와서 질문을 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계속 여기서 토크 콘서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나누실 얘기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여기에 투자자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해를 진행할 건지 그리고 또 지금 투자 유치를 다들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투자 규모로 투자금을 받고 싶은지 현재 우리 회사의 투자 라운드는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임지석 대표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규모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향후 한 2년간 레퍼런스를 충분히 쌓을 계획이고요. 물론 그 와중에 소요되는 비용은 뭐 과제가 됐건 아니면은 어떤 뭐 이제 개인적인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해볼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가시적인 결과 그리고 이 전체 오가노이드 시장이 실제로 열릴 무렵쯤에는 민간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욱 CEO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IR 할 때는 따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인체 쪽을 하는 것과 별개로 사실 동물 쪽은 저희 쪽이 아직 의료기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스타트업들이 투자랑 별개로도 매출을 내라는 이제 많은 압박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에 좀 많이 맞추고자 원래 이제 2018년에도 저희가 동물 대상으로 800건 정도 임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기반으로 이제 동물 위탁 검사 기관들과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협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엑셀러레이트하고 또 인체 쪽 사업도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한 20억에서 40억 정도 규모로 투자금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시리즈 A를 완료해가지고 그때 한 50억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요. 넥스트 라운드는 이제 올 3월 정도 그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이제 저희 마지막 라운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투자 받은 걸로 저희가 이제 넥스트 스텝은 이제 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가 또 이제 미국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도 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해외 VC들 위주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차 진행해 보면 이렇게 기업들이 초기부터 상장을 앞둔 기업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자체도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십이 또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저희 짧았지만 질의응답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장례 정리를 하고 이제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올해 첫 회 포럼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신년에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드리고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럼은 다음 차는 11월 18일에 또 진행이 되고요. 저희 11월 18일에는 디지스트에 계시는 김철기 교수님을 모시고 심혈관 질환 관련된 내용으로 기술을 소개를 드리고 관련된 기업분들 3개 기업을 모셔서 똑같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쪽에 저희 QR코드 찍어주시면 저희 포럼에 대한 또 의견들 남겨주시는 걸 가지고 제가 또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셔서 QR코드 설문조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회차 딥테크 혁신상장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남은 시간 네트워킹 하시면서 좋은 얘기들 또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